안녕하세요. 이제 가을인가 봅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인경 스님의 심리학 교실 네 번째 첫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행동주의 심리학입니다. 행동주의라고 하는 것은 연구의 대상을 행동으로 한정하자. 다시 말해서 정신분석처럼 무의식이라든가 의식이라든가 관찰이 힘든 그런 주제들을 대상으로 심리학을 연구하지 말고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바깥으로 드러난 외현 행동을 중심으로 연구하자. 이런 학파를 행동주의라고 하고, 이런 행동주의에 기반해서 상담을 할 때는 행동주의 상담, 또 병원에서는 이걸 치료라고 이런 용어를 쓰고, 또 교육 현장에서는 행동 수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행동주의가 상당하게 넓은 영역에서 연구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행동주의는 관찰 가능한 부분을 연구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장점이 훨씬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밀한 관찰을 요한다는 점에서 심리학계에 큰 힘이 되었고, 또 심리 상담이나 교육 현장에서 또 기업체 마케팅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그런 심리학, 강력한 힘 있는 심리학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인지 심리학이란 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행동주의가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으로는 인간의 행동을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이 등장하면서 인지치료 또는 인지상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950년대 행동주의가 등장하게 됐고, 우리는 이걸 제1세대라고 그래요. 그로부터 70년대 이후에 행동만으로, 관찰 가능한 행동만으로 인간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인지적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 사실은 이 행동의 인간이기 때문에, 인지적인 능력이 뛰어난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인지적 측면이 반드시 고려돼야 된다. 그래서 이 인지적 측면을 내연 행동,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병원에서는 행동치료, 또 인지치료라는 용어를 쓰죠. 그런데 일반 사회 속에서는 행동상담이다, 인지상담이다, 이런 말을 쓰고, 또 일상에서는 인지 부분을 생각 바꾸기,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행동주의나 인지가 인간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또 생각을 바꾸는 데 있어서 굉장히 관리자 입장으로 통제적 관점에 놓여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 나는 경우도 있더라. 예를 들면 부모들이 아이들의 행동을 관리하고 또 아이들이 하는 생각들을 고치려고 하면 어떤가요? 잘 고쳐지던가요? 오히려 역효과만 내고, 어릴 때는 부모 말을 잘 듣는다. 그런데 사춘기가 되면
머리가 커졌다고 말을 잘 안 듣는다고 그래요. 그 말 뜻은 인간은 자발적 행동을 더 중시하는데 자꾸 동물처럼 통제하고 관리하면, 물론 동물들도 동물원에 가두어 놓고 이렇게 관리하고 통제하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은 더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춘기가 되면 저항하고 반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동양의 명상이 받아들여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 세대를 제3세대다 그럽니다. 근데 명상을 왜 받아들였냐? 명상의 핵심을 수용으로 본 거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통찰로 본 거예요. 그래서 명상이란 알아차림하고, 수용하고, 그리고 문제의 핵심을 통찰하는 이러한 명상이 기존의 행동 상담이나 인지 상담, 그러니까 행동 치료나 인지 치료가 가지고 있는 그 통제적 관리 시스템에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준 점에서 이 학파적 관점에서 이 명상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호칭을 할 때 이걸 명상 치료다, 명상 텔라피다, 명상 힐링이다, 혹은 명상 상담이다, 이런 다양한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것은 동서양이 상호 교류되면서 발생한 현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90년대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봤을 때 90년대 이후 명상 텔라피 혹은 명상 치료 혹은 명상에 기반한 이런 심리 상담들이 대두하게 됐어요. 근데 이런 대두가 한 20년 흐른 후 정도 대략 보니까 명상이 어떻게 대두된지 그 통계 설문을 했어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2007년도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설문조사를 하면서 물었죠. 전문가들에게 당신이 치료나 상담을 하실 때 그 이론적 기반은 이게 접근 어프로치의 그 방법은 뭘로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가장 높게 나온 게 인지행동 치료였어요. 이게 인지행동 상담이었죠. 이게 68.8%니까 거의 70%에 육박하는 거죠. 인지행동 치료가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 가장 넓은 그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놀랍게도 두 번째 나온 게 명상 치료예요. Mindfulness Therapy 혹은 Meditation Therapy 혹은 Mindfulness Counseling,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이 명상 치료가 41.4%의 그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반면에 전통적인 정신역동이나 정신분석에 기반한 그런 심리치료를 기반으로 한다, 이런 전문가들은 35.4%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지금 미국에서는 강력하게 명상에 기반한 심리상담, 또 명상과 인지치료와의 통합된 운영,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연구가 되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2007년이니까 지금부터 10년도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조사하면 이 마인드풀니스 테라피는 이보다 아마 더 높이 올라갔을 것 같아요.
2007년 당시에 이렇게 됐다는 거고, 그래서 행동, 그리고 인지, 명상 이렇게 3세대 간에 걸쳐서 꾸준하게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명상과 행동이 통합이 되고 또 명상과 인지가 통합이 되죠. 그래서 명상은 그 수용 전략이고 인지 행동 두 가지, 인지와 행동은 통제 전략이니까 이 두 가지가 수용만 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통제만 해서도 안 되고, 수용과 통제를 적절하게 이렇게 변증법적으로 이렇게 사용하자, 이런 취지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1950년대 행동치료 혹은 행동상담 또 혹은 행동교육학에서는 수정이라는 용어를 더 잘 쓰죠. 상담하시는 분들은 상담이라는 용어를 더 잘 쓸 거고, 교육학에 종사하신 분은 행동수정이라는 용어를 더 잘 쓰시고요. 병원에 계신 임상가들은 행동치료라는 용어를 더 잘 쓴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것의 근거 이론이 이제 파브로브, 그리고 스키너, 월피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파브로브는 자극과 반응에 의한 이제 학습, 이걸 굉장히 중시했어요. 자극이 있고 스티뮬러스, 자극이 있고 반응, 리스폰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SR 심리학이라고 그랬는데, 근데 파브로브가 강조한 것은 이 자극이죠. 자극을 바꾸면 반응을 바꿀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행동을 수정하는 데 있어서 자극을 변화를 주면 반응이 바뀐다, 이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스키너는 자극 쪽보다 반응, 결과 쪽에 있죠. 그래서 자극보다는 반응에 바람직한 반응을 하면 보상을 주고, 바람직하지 못한 반응을 했을 때는 벌을 줌으로써 행동을 수정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고, 월피 같은 경우는요, 자극과 반응을 할 때 자극에 초점을 맞추든 반응에 초점을 맞추든 사람들은 긴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긴장을 체계적으로 둔감화시키자. 자극에 대해서 너무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서 잠도 못 자고 과도한 그 불안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하니까, 잎사귀에 일렁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잎사귀에 일렁이는 바람이 얼마나 작아요? 근데 그런 자극에도, 작은 바람에 일렁거림에도 마음이 들썩들썩 불안해하니까 그것들을 둔감화시키고, 또 뭐 하자? 긴장을 이완시키는 거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파브로브, 스키너, 월피 이런 분들이 행동주의를 주도했다. 또 행동치료, 행동수정 이런 그 과정을 주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인지치료, 인지상담 이런 것은 70년대 대두하게 됐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아론 백과 앨리스라는 분이죠. 근데 두 분 다 처음에는 정신분석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정신분석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백도 그렇고 앨리스도 그렇고, 백의 경우는 사람들이 우울증 환자를 조사해 봤더니 대부분의 이 자동사고,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우울증을 더 많이 만들어낸다는 걸 발견하고, 내적 무의식보다도, 그리고 사실 그 내적 무의식이라는 게 실제로는 자동사고더라. 문득 떠오르는 스치는 생각들이 더 많은 우울증을 만들어내더라. 그래서
그 정신 분석을 이제 떠나서 인지적 측면, 문득문득 떠오르는 그 대상에 대한 생각이나 판단, 이게 더 결정적 영향을 주더라. 그리고 앨리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앨리스도 대학원 다닐 때 정신분석 훈련을 받고 또 정신분석 공부를 했는데 정신분석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났어요. 근데 그 부분이 바로 이 신념이라는 거죠. belief, 믿음이라는 부분이에요. 사람들이 그러한 믿음, 특히 비합리적인 믿음을 갖고 있더라. 그래서 이것을 합리적인 걸로 이렇게 바꾸면 정서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더라. 이걸 발견하게 돼가지고 본인의 이론을 RBT, 즉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 혹은 또 합리적 정서 행동 상담, 이런 그 이론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1970년대에 아주 각광을 받게 되면서 정신분석이 이제 유럽 쪽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행동과 인지는 이제 미국 쪽이다 보니까 이제 인지하고 행동이 결합이 되면서 인지행동 상담이 주도권을 이루게 됐습니다. 유럽하고는 다르게 독자적인 미국의 이제 심리 상담 또 심리학이 이제 주도를 하기 시작한 이제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미국 심리학이 이제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서 국내 심리학계를 이제 뭐 사실상 뭐 평정했다고 할까요? 대부분 인지행동 전략으로 치료도 하고 상담도 하고 교육계에서는 심리 상담이나 생각을 이렇게 교정하는 이런 것들이 주류를 이루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떤 방식으로 통제하고 관리하는 거거든요. 은근하게 행동이나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그것을 바꾸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런 교육을 받은 대부분의 학부모들이나 부모들은 자식을 교육할 때 매번 이런 식으로 하죠. 그리고 이런 교육은 그 동양에서는 더 심각하게 이런 쪽으로 방향을 몰고 갔습니다. 유교 영향이 있죠. 유교는 굉장히 권위적이고 지시적이고 생각을 바꾸는 사실상 인지치료 같은 혹은 인지상담과 같은 그런 요소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양에서 들어오는 교육 이론하고 동양의 유교 교육이 결합되면서 더더욱 이렇게 증폭되고 통제 중심이 되고 암기 위주의 이런 학습관을 형성됐는데 이건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대동소유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1990년대에 들어와서 70년대 이후에 동양의 명상이 미국에 이렇게 전달이 되고 또 히피라든가 또 뭐죠, 많은 팝 싱어들, 배우들이 많은 스트레스 속에서 명상을 하면서 명상이 70년대에 점점 미국 사회에 이렇게 널리 퍼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명상이 널리 문화 속에 깊숙하게 침투하기 시작하니까 심리학자들도 이 명상을 심리 상담 혹은 심리 치료에 이렇게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타난 게 이제 명상 테라피고 중요한 그런 그 프로그램들이 공식화를 이루었어요. 대표적으로는 ACT, 수용 전념 치료,
이렇게 수용을 하고, 그 자기의 불안을 수용하고 현실 속에서 자기가 가치를 전념하는 그러한 상담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밑바탕에는 명상을 통해서 자기 불안을 수용하고 자기 삶의 가치를 발견하자, 이런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DBT가 있죠. Dialectic Behavior Therapy인데, 다이알렉틱이라는 변증법이죠. 그러니까 환자들은 수용을 해 주잖아요. 그럼 너무 의지하더라. 반대로 통제를 하게 되면은 그 반발을 하더라. 그래서 수용과 통제를 적당하게 변증법적으로 통합해서 행동 수정을 해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이 DBT가 해당되고요. MBSR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거예요. 예. 명상에 기반한 스트레스 감소죠. 이것은 존 카바친이 MBSR을 만들었어요. 제안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MBSR 프로그램들이 지금 들어와 있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MBCT, 명상 기반 인지치료,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MBSR을 영향을 받아갖고 MBCT가 나왔어요. 그래서 MBSR은 미국 중심으로 일어났고 MBCT는 영국 중심으로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두 프로그램은 거의 대동소유하다고 할 수 있고, 다만 MBCT는 인지치료적 요소가 아주 조금입니다. 아주 조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80%는 MBSR과 MBCT는 이제 동일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통제와 이제 수용,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됐어요. 명상을 왜 수용하게 됐냐, 이걸 잠깐 하나만 사례를 더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통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절하고, 감정을 조절하고, 행동을 수정하고, 또 이렇게 스트레스를 관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 감정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이런 데 익숙한 사람들을 A집단이라 하고요. 그리고 명상 훈련을 받아서 자기의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하고 자기의 감정을 정신분석처럼 억압하거나 또 인지행동처럼 통제하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훈련을 한 집단을 B집단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두 B집단에게 공포 경험을 했을 때 어떤 반응을 한가를 실험을 했어요. 근데 공포 반응을 어떻게 만들어냈냐면 그 비닐에다가 이산화탄소를 넣어서 그 이산화탄소를 잠깐 이렇게 흡입하도록 했어요. 이 실험을 이산화탄소 흡입 실험입니다. 그러니까 통제에 익숙한 보통 사람들하고 이렇게 명상과 수용을 통해서 이 명상 수용을 훈련한 이 두 집단에게 동시에 했어요. 그랬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 실험 결과는 이 통제 집단들은 이산화탄소를 마시면 곧 죽을 것 같은 공포감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 이산화탄소 흡입하는 그 비닐봉지를 전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아주 대다수였고, 어떤 사람들은 그 죽을 것 같은 공황으로 인해서 발작을 일으키신 분도 있었다. 그런데 이 명상을 알아차리고 수용하고 충분하게 이렇게 지켜보는 훈련을 하시는 명상 수행자들한테 했더니 훨씬 그 죽음의 공포 같은 그 공황을 이렇게 잘 견디고 그걸 수용하고 훨씬 그 감내하는 그런 기술들이 뛰어나더라. 고통을 거부하고 고통을 통제하고 고통을 경험하지 않으려고 하면 반대로 공포가 더
심하게 경험하더라. 차라리 공포를 인정하고 그 공황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훨씬 잘 견디어내더라. 그러니까 이런 게 불안장애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나 다양한 심리적 상황에서 환자들이 또 그 사람들이 수용 전략을 선택할 때 치료가 훨씬 효과가 있더라는 게 이제 증명이 되면서 명상의 가치와 중요성이 이제 인정이 된 겁니다. 이게 MBSR 같은 경우도 만성적 스트레스죠. 만성적 스트레스인데 이 스트레스를 통제하고 회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심해지니까 이 알아차림하고 자기 고통을 자각하고 수용하고 그래서 그것을 관찰을 통한 통찰을 얻게 되면 훨씬 더 빠르게 고통으로부터 자유스러워져더라. 이런 뜻에서 명상에 기반한 치료라든가 심리 상담이라든가 교육 이런 것들이 널리 이제 90년대 이후에 2000년대 이후에 많은 과학에 의해서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뭐 일부 주에서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또 초등학교 때부터 명상을 하게 되면 아주 그 인성에 도움이 된다는 걸 확인했고 또 중고등학교 그 학생들 자기 감정 조절이 안 되는 학생들에게 명상을 시도했더니 엄청 효과가 높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